산업안전기사 실기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조직의 종류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이론에서도 우리 필기에서도 했었잖아요. 첫 번째, 소규모 사업장은 라인형 조직, 중규모 사업장은 뭐예요? 스태프형.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뭐예요? 라인 스태프형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실기 이론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아주 선별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설명드리지 않은 나머지 내용은 책을 또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실기 이론 강의는 시험에 거의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라인형 조직부터 한번 볼게요. 라인형 조직은 뭐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이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에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 업무를 생산 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없는 조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에서 우리 관리감독자 위주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규모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장점을 보면 안전에 관한 지시 및 명령 개통이 철저하죠. 왜? 소규모 사업장이면 바로바로 밑으로 지시를 하겠죠. 두 번째, 안전대책의 실시가 느려요? 빨라요? 빠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같은 전담 스텝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어렵고요. 두 번째, 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신기술 개발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생산 라인에 안전 업무를 부여를 하게 되면 책임이 과중해지겠죠. 그래서 구성들을 보면 사업주, 관리감독자, 작업자에 대해서 생산 지시와 안전 지시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형 조직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으로 그 중소규모가 얼마예요? 100에서 1000명까지의 중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참모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참모라는 게 뭐냐면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스텝은 그죠? 안전관리자하고 뭐가 있어요? 보건관리자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안전 스텝이죠. 이런 안전 스텝을 두고요.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조사, 검토, 보고 및 보고 등의 업무와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규모는 1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중규모 사업장이고요. 장점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연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별도 스텝으로 있기 때문에 스텝이 바로 경영자, 안전관리 책임자한테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정보의 수집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죠. 왜? 안전 스텝이 관리감독자하고 작업자하고 사업주한테 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병렬적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죠. 왜?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뭐예요? 안전 스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 다툼 및 조정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스텝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직계 참모 조직이라고 하고요.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이고 기본적으로 규모가 10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라인 스텝형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스텝형의 장점은 안전에 대한 기술 및 경험 축적이 요기하죠. 왜? 스텝이 있으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있잖아요. 그렇죠? 스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죠. 왜? 스텝형 조직이 아예 팀으로 있거든요. 보통은 안전보건팀이라고 있죠. 현장에. 안전보건팀이나 뭐 환경안전팀 아니면 뭐 EHS 부서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전대책 강구가 가능하죠. 그리고 안전지시나 대책이 신속 정확하게 하달돼요. 단점으로는 명령 개통과 좋은 권고적 참여가 조언이 헷갈려요. 왜? 관리자가 생산 지시와 안전 지시를 또 같이 하는 부분이 또 병렬 구조로 직렬과 병렬 구조가 혼합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 감독자가 우리 작업자한테 평상시에 생산 지시를 하는데 안전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관리자가 나한테 지시 명령을 하는 건지 조언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의 월권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는 안전 스텝이 관리 감독자나 작업자한테 직접 지도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지도 조언을 하고 이 지도 조언을 받은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 및 작업자에게 생산 지시 및 안전 지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서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서 사업주도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안전관리자의 증원, 교체 임명 명령 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증원이에요. 증권이 아니고. 일단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고용부에서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하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오랫동안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뭐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사업장. 두 번째,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 네 번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증원, 교체 임명 명령을 누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다만 사업장 규모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해당을 하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산업안전기사를 따신 분들이 안전관리자의 법정 자격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규제 완화 특조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현장에서는 기특법이라고 합니다. 기특법. 요 기특법에 의해서 타 관련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다 별개로 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복으로 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기특법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첫 번째, 어떤 업무부터 해야 되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연속적으로 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전인증 대상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 기억나지 않으세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석연기,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죠. 근데 이런 게 안전인증을 받은 걸 써야 돼요. 그 안전관리자가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 필기에서도 뭐 자주 나오는데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 조언.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 및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여덟 번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냐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업무 수행 일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암기하고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우리가 별표 9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면 어떤 경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뭐 뒤에 사업의 종류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리 다 설명을 드릴게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투사적 광업이나 목재, 화학물질, 비금속, 1차 금속 제조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반 제조업이나 고위험 업종이 아닌 저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농업, 뭐 임업, 어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은 몇 명이냐면 300인 이상 규모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사업의 종류 중에서 좀 빡센 산재가 진짜 많이 나는 데는 몇 명?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같은 저위험 업종은 몇 명? 300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요. 공사 금액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20억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이상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위험이나 저위험에 속하지 않은 중간 영역에 있는 업종의 회사들은 몇 명이에요?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 5개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매년 나오니까. 첫 번째,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근로자위원부터 설명드릴게요.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로자 대표가 들어와야겠죠.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보통 노동조합의 보통 회사는 위원장님이에요. 그 두 번째, 명감이라고 부르는데 줄임말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바로 근로자위원회 구성에 해당이 되고요. 사용자위원으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 각 현장에 전국 지사로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 본사 있고 만약에 부산 공장이나 뭐 광주 공장이 있다면 그 맨날 회장님이나 대표님이 서울에서 맨날 출장 갈 수는 없으니까 보통 그 해당 공장에 누가 들어와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같이 들어와요. 원래 요 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안전관리자에 설명드렸는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상 근로자 편이 아니에요. 여기 사업자 편이에요. 사용자위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아까 근로자 대표도 똑같았죠.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의 부서의장이 사용자위원회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뭐예요?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보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조직이 있어야죠. 아니, 안전관리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조직하고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세 번째,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차사고나 우리가 어떤 그 산업재해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책 수립을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죠. 그래서 사고 자산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 4개 정도 됩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을 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장은 아니죠. 산재가 엄청 많이 나거나 위험성이 너무 많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명령을 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시설을 다 개선하도록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장을 해야 되느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겠죠. 두 번째,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재해라는 게 뭐예요?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 2명 이상 발생. 그 다음에 한 번에 10명씩 다치거나, 그렇죠? 직업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중대재해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해가지고 106절 작업환경 측정이에요.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뭐를 수립하라고 하죠?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수립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안전보건 진단까지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도록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이거는 아까 개선계획서보다 좀 더 빡세게 하는 거예요. 진단까지 돈 주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받냐? 안전보건 진단기관이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 진단기관에 대해서 니네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업장 너희 스스로 개선계획을 낸 거는 믿을 수 없어. 아예 제3자인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 다 개선해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개선계획서보다 좀 더 위험한 사업장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는 같은 업종 평균 산업지혜율보다 높은 사업장이었는데 이거는 2배 이상. 그렇죠? 높은 사업장. 그 다음에 똑같죠. 둥지대에 두 번째 똑같고 직업성질병자가 아까도 2명이었는데 하나가 더 붙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3명 이상. 아까 좀 다른 점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아까는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었는데 이건 뭐예요? 작업환경 물량, 화재 폭발 및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게 뭐냐면 화학물질 유누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뭐예요? 우리 뭐 여러 번 뭐 했었잖아요. 그죠?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의 조치사항으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게 돼 있죠. 그러면 재해가 발생할 때 조치사항은 뭐예요? 첫 번째, 긴급 처리해야지. 긴급 처리부터 해야지. 조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옮겨야죠. 응급조치 해야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재해조사하고요. 재해조사 결과 원인이 나오면, 그렇죠? 원인을 분석을 해야죠. 원인.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냐? 인간, 기계, 작업매체 관리, 포엠을 기준으로 원인을 강구하고요.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죠. 어떤 기준으로? 3E,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으로 대책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 세운 다음에 실시한 다음에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오디트 해야겠죠.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7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의 연쇄성이라고 해서 우리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이 있죠. 그래서 하나 넘기면 쭉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5단계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가 바로 기초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개인의 결함이라고 해서 간접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원인은 뭐죠? 항상 재해의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가 바로 직접 원인이 되고요. 우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들은 바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번째는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 중에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게 바로 재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첫 번째는 기초원인, 두 번째는 간접원인, 세 번째가 직접원인이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드의 관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드의 관리 모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이론이어서 첫 번째 단계가 통제나 관리의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 원인, 세 번째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뭐예요? 직접 원인. 아까 하이니 도미노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사고, 상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드의 관리 모델은 관리의 부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 구성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니의 법칙에 의해서 재해 구성 비율은 1대 29대 300이잖아요. 그래서 총 몇 건이에요? 총 330건 중에 중상이나 사망은 1번,
사람이 살짝 다치는 거는 29번, 나머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차 사고가 300회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버드의 법칙은 하이니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죠. 1대, 10대, 300, 30대, 600. 1은 중상이고요. 2는 경상이에요. 인적 피해도 발생하고 물적 피해도 발생하는 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물적 손실은 발생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무상해 사고가 30이고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순간이 600이라는 요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버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불능 재해 상해 정도별 구분에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영구 전노동 불능 상태, 신체당해 등급은 1에서 3등급이 있고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가 4부터 14등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근로손실 일수는 며칠로 잡냐? 보통 7,50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 사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방 사원칙의 첫 번째, 손실우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손실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해 손실은 사고 발생 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서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손실 자체는 우연성에 의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손실우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계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원인이 있다. 재해는 어쨌든 원인이 있다. 세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 뭐예요? 예방할 수 있다.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 대책 선정의 원칙은 재해를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있다가 바로 재해 예방의 4원칙이 되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사고 예방 원리, 하이니가 주장한 사고 예방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니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보험 개리인 하던 사람이잖아요. 손해사정사. 아시죠? 원래 보험을 들어주다가 계속 보험을 사업장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산재 나가지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계산한 게 바로 이런 하이니 법칙이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겠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죠? 원래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첫 번째, 안전보험 관리 규정에도 나오죠. 첫 번째,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안전관리할 사람. 그렇죠?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의 발견. 사실의 발견은 뭐냐면 유해 위험 요인을 찾는 거예요. 파악하고 찾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분석평가에서요. 이게 뭐 위험성 평가에서는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선 대책 마련하고 그 개선 대책을 적용해서 이행을 하는 게 바로 하이니가 주장한 사고 예방 원리 5단계가 되겠습니다.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율입니다. 연천인율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연천인율이라는 게 뭐예요?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명당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거죠. 연천인율은 도수율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얼마? 2.4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수율입니다. 도수율은 frequency rate of injury라고 해서 빈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어떤 빈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빈도예요.
그래서 여기 100만을 곱하는 거예요. 연 근로시간분의 재발생 곱하기 100만. 그래서 보통 연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 수 곱하기 근로자 일인당 연간 근로시간 수로 하는데 보통 연간 근로시간 수는 1년에 300일, 2400시간이나 1월은 25일, 200시간, 1일은 8시간 정도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강도율이 되겠습니다. 강도율은 뭐예요? Severity Rate of Injury라고 해서 근로시간 1000시간당 제로 일에서 잃어버린 근로손실 일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0시간당이라서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손실 일수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사망이나 1급에서 상급은 근로손실 일수를 7500일로 보고 있고요. 4부터 14등급까지 근로손실 일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4, 5나 10, 12, 14 이런 것들 몇 개 숫자 4는 5500일, 5는 4000일, 10은 600, 12는 200, 13은 100, 14는 한 50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 사망 또는 1급에서 상급은 근로손실 일수는 며칠이다? 7500일이라는 거. 이도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지 까먹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재해지수가 되겠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요. 도수율과 강도율의 루트를 구한 재빈도와 강량을 종합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재코스트 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니 방식입니다. 총 재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라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산재보상법이 하이니 방식으로 총 재코스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재보험이에요. 간접비라고 하는 건 재산손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기업이 입은 손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는 몇 대 몇? 1대 4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 분류 및 통계 분석입니다. 재해 통계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레토가 있는데 파레토가 뭐예요? 분류 항목의 큰 순서대로 도표한 분석법. 이렇게 봐서 막대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뭐예요?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라는 건 뭐예요? 특성과 요인의 관계를 도표로 해서 물고기 뼈 모양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그래서 뭐 특성은 특성이고, 그렇죠? 여러 요인들을 뭐 이렇게 어골상으로 분석한 게 요인들이죠. 이게 뭐예요? 특성 요인도. 클로즈 분석은 뭐예요? 데이터 그려놓은 다음에 합집파 때리는 거. 이게 바로 클로즈 분석이에요. 관리도라는 게 뭐예요? 재해 발생 것의 추이 같은 걸 해서 목표 관리를 행하는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해서 관리사를 설정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우리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렇죠? 매달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우리가 목표는 설정해 놓고 여기가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는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또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레토도는 그쵸?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그쵸? 그리는 게 뭐예요? 파레토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특성 요인은 뭐죠? 그죠? 특성과 요인의 관계를 특성과 요인이죠? 요인의 관계를 뭐처럼 생겼죠? 물고기 뼈 어골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재해의 원인을 대해서 그렇죠? 교차하거나 합집합이나 우리가 교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게 뭐예요? 클로즈 분석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재해 건수를 매달 연결을 하고
상한치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게 뭐예요? 바로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재발생 시의 유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자극형, 집중형입니다. 상호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장소나 시점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돼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단순 자극형, 집중형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바로 뒷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쭈르륵 떨어지면서 결국에 사고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연쇄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되는 단순 연쇄형과 두 라인으로 쫙 치고 들어오다가 딱 하는 복합 연쇄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형입니다.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발생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나는 거는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형이 되지만 양쪽에서 들어오는 연쇄형도 있죠. 이게 결합된 게 뭐다?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종류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 하는 일상점검, 두 번째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보통 사업장에서는 보통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특별점검인데요. 특별점검은 언제 하느냐? 기계기구의 신설 및 변경 시 고장 수리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안전 강조 기간 등에 실시하는 점검이 뭐다? 특별 점검이 되겠고요. 이 특별 점검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 경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인데요. 첫 번째, 두 손의 동작을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엔 둘 다 싫은데 기본적으로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게 한 손 정도는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라는 얘기고요. 두 팔의 동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네 번째, 손과 신체의 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낮은 동작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손이나 팔이나 신체를 아크로바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할 수 있으면 쉽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능한 관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되 작업자가 관성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관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